이란 상공, 미군 최정예 전투기가 격추됐습니다. 조종사는 살아 있었습니다. 낙하산으로 이란 한복판에 떨어진 채로.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 수색대가 8km 밖에서 좁혀오고 있었고 구조 헬기 3대가 날아갔다가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는 모든 전자전 시스템은 단 한 번의 이란 재밍으로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란의 신형 방공망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손을 놓은 그 순간 단 하나의 나라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미군 전문가조차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이란의 방공망을 한국은 단 40분 만에 뚫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맥스 브레너입니다. 올해로 63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출신이고 지금은 워싱턴 DC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4층짜리 오래된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서 계단을 이용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창문 너머로 포토맥 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강 건너 링컨 기념관의 하얀 대리석이 햇빛에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저는 그 풍경을 매일 아침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5년간의 군 복무가 몸에 새긴 습관입니다. 6시 정각, 알람이 울리기 30초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뜹니다. 군에서 몸에 밴 것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커피 머신을 켭니다. 원두는 콜롬비아산을 씁니다. 20년째 같은 브랜드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책상에 앉으면 커피가 다 내려져 있습니다. 머그잔에 따르고 파일을 펴니다. 브리핑 파일 3개. 이란, 북한, 중국. 그 순서는 20년째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읽으며 세계를 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그것이 제 아침입니다.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루틴이 좋습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의 시작이 저를 안정시킵니다. 저는 국제방산 전략 분석가입니다. 미 공군에서 25년을 복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투기 조종사로 시작했습니다. F-16을 몰았고 나중에는 F-15E까지 전환했습니다. 비행이 좋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볼 때의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무릎 부상으로 조종 자격을 잃고 정보장교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제 진짜 길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에서 비행보다 더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적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저의 전쟁이었습니다. 중동 전자전 분야에서는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 자문을 맡았고 나토 연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으며 제가 쓴 보고서가 미 의회 군사위원회 심의 자료로 쓰인 것이 5차례입니다. 전역 이후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글로벌 디펜스 인스티튜트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15년을 더 보냈습니다. 이 40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데이터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없고 편애도 없고 선입견도 없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가장 큰 선입견이었다는 것을 저는 훨씬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군 복무 시절이었습니다. 전처 린다와는 2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린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일이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린다가 아들 케빈을 학교에 데려가고 데려오는 동안 저는 브리핑 파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첫걸음을 뗀 날도 저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린다는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저는 좋다고 답장을 보내고 다음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로서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이혼은 제 나이 55에 이루어졌습니다. 린다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맥스, 당신은 집보다 워싱턴에서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케빈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아내와 2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손녀 이름은 에마입니다. 저는 에마를 3번 봤습니다. 태어났을 때 1번, 돌 때 1번,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에 1번. 케빈은 통화할 때마다 말합니다. 아빠 이제 좀 쉬어. 그냥 와서 같이 살면 안 돼.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쉬는 거야. 케빈은 한숨을 쉽니다. 저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습니다. 일이 저를 살아있게 하니까요.
일 없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평가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유능하지만 독자적이지 않은 나라. 미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에 기대어 서 있는 중견국.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중 하나입니다. K9 자주포는 유럽에서도 팔리고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동남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훌륭한 장비입니다. 그러나 제 기준으로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핵심 원천 기술. 특히 전자전 분야에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저는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전자전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데이터 축적,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설계가 핵심입니다. 저는 한국이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워싱턴의 방산 전문지 디펜스 애널리시스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과대평가된 신화. 저는 그 글에서 한국의 전자전 능력이 서방 언론과 일부 분석가들에 의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각종 첨단 시스템들이 실상은 미국 기술의 라이선스 생산이거나 핵심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론들을 충분히 논파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40년의 경력이 그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칼럼을 제출하고 나서 저는 평소처럼 다음 보고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칼럼은 방산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동의하는 댓글과 이메일이 수백 개 쏟아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 다수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반론도 있었습니다. 주로 한국계 연구자들이나 한국 방산에 관심이 많은 일부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론들을 읽고 각각의 짧은 답변을 달았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주장은 주장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재킷을 걸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니 짐 해링턴이었습니다. 짐은 미 공군 중령으로 F-35A 편대를 지휘하는 현역 전투 조종사였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동기였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4년을 같은 기숙사 동에서 살았습니다. 25년째 친구였습니다. 짐은 키가 188cm의 금발이었고 어디서든 눈에 띄는 외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모와 달리 성격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종사였습니다. 무모한 조종사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맥스 내 칼럼 읽었어. 짐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받았습니다. 어떤가 논리 탄탄하지? 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맥스 한국에 대해서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짐 나는 40년간 이 분야에 있었어. 틀린 적 없어. 짐이 또 침묵했습니다. 짧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짐은 가끔 이렇게 뜸을 들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짐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맥스 넌 언젠가 그 말을 후회할 거야. 저는 또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후회하는 날이 오면 네가 한턱 내라. 짐도 웃었습니다. 알겠어. 단단히 각오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맥주캔을 따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중동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란 핵협상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야구 경기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내셔널스 경기였습니다. 저는 경기를 보다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맥주캔은 소파 옆 바닥에 기울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게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싱크탱크의 새 연구원이 합류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뒤였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체구는 중간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팀 소개 시간에 그는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0년을 연구했고 이후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전자전 시스템 설계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지는 10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개를 듣고 머릿속으로 간단히 분류했습니다. 유능한 한국계 기술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민준이 제 사무실을 찾아온 것은 부임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준이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브레너 박사님,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천파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쩐지 꺼려졌습니다. 40년 경력의 전문가가 신입연구원에게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굳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서 브로셔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것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준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브로셔를 내려다봤습니다. 천파 프로젝트,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산업청 공동개발, 실시간 주파수 도약 패턴 학습 기반 역침투 전자전 시스템. 저는 그 브로셔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랍 속 브로셔는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저의 일상은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커피 한 잔, 브리핑 파일 3개, 오전 회의, 오후 보고서 작성, 저녁 6시 퇴근. 퇴근 후에는 아파트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포토맥 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40분 정도의 산책이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누군가는 외롭지 않냐고 묻겠지만 저는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일이 항상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3월의 워싱턴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벚꽃이 피려면 몇 주가 더 필요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전, 저는 평소보다 두꺼운 브리핑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러시아제 신형 방공 레이더 시스템을 전격 도입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일 표지에 빨간 테두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긴급 분류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S500 계열 파생 시스템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이 수준의 기술을 이란에 넘겼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방공 능력이 질적으로 도약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주파수 도약 기능이었습니다. 방공 레이더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초당 수백 번씩 바꾸면서 적의 전파교란 신호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패턴 자체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이중 도약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미군의 광대역 제밍 방식으로는 이 이중 도약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는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보유 제밍 기술로는 이란의 신형 방공망 무력화 불가.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커피잔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늘 있는 과장된 경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성한 분석관이 조금 예민한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커피잔 아래 깔린 경고 문구가 제 안이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며칠 뒤 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맥스, 나 이번에 이란 인근 정찰 임무 나가게 됐어. 저는 하던 작업을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임무야? 이란 동부 핵시설 인근 정찰이야. 루트를 보니까 이란 방공망 커버리지 경계선을 꽤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경로더라. 저는 물었습니다. 지휘부가 승인한 루트야? 짐이 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맥스, 그 보고서 읽었어? 이란이 새 방공 시스템 들였다는 거. 저는 말했습니다. 읽었어. 좀 과장된 내용이야. 걱정하지 마. 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한 느낌이야. 맥스, 넌 이 분야 전문가니까 한 번만 더 검토해 줄 수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짐, 내가 25년 동안 느낌이 다르다고 했던 게 몇 번인데. 그때마다 다 무사히 돌아왔잖아. 짐이 웃었습니다. 맞아, 그랬지. 뭐 그럼 내 말 믿을게. 잘 다녀올게. 조심해. 저는 그 말을 너무 가볍게 했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로 내뱉었습니다. 그게 짐과 나눈 마지막 가벼운 통화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먼 곳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잠이 안 오는지 이유를 딱 집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언가 불편한 감각이 가슴 한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쯤 누워있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달빛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 경고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현재 보유 재민 기술로는 이란의 신형 방공망 무력화 불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서랍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민준이 건넨 브로셔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천파 프로젝트,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산업청 공동개발. 저는 2페이지를 읽다가 덮었습니다. 설마 이게 필요한 날이 오겠어. 그리고 브로셔를 다시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잠은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습니다. 2024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 23분. 저는 싱크탱크 회의실에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저 포함 6명이 있었고 누군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유럽 방산 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후르면서 절반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오전이 산산이 부서진 것은 제 휴대폰이 울리면서였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국방부 긴급 연락망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너머의 분위기만으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빠르고 너무 낮았습니다. 짐 해링턴 중령의 F-35가 이란 동부 상공에서 피격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종사 생존 확인, 이란 내 산악지대 낙하산 탈출 성공.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 수색대가 즉각 추격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구조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회의실 문을 팍 차고 들어갔습니다. 재킷을 집어들고 복도를 달렸습니다. 긴급 상황실로 들어섰을 때 이미 수십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는 이란 동부 산악지대 위성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빨간 점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파란 삼각형 여러 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수색대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8km.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8km. 훈련된 수색대가 산악 지형에서 이동하는 속도를 계산하면 길어야 서너 시간이었습니다. 서너 시간 안에 짐을 꺼내야 했습니다. 구조 현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구조 헬기 첫 번째 편대는 이란 영공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란의 전파 재밍으로 모든 통신 시스템과 유도 장치가 완전히 마비됐고 진입 불가 판정으로 귀환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두 번째 편대는? 두 번째 편대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밍 강도가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귀환했습니다. 세 번째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편대는 강행 돌파를 시도했으나 재밍 신호가 역추적 기능을 가동해 우리 무인기 한 대가 격추됐습니다. 귀환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세 번이나 막혔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군의 전자전 시스템이 이란의 방공망 앞에서 3번 연속으로 막혔습니다. 그것도 헬기 한 대가 아니라 무인기까지 이르면서 저는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처리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말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40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상황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통화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박민준은 한국어로 무언가를 낮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각 지휘부에 건의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광대역 재밍 시스템을 긴급 투입해야 합니다. 이란의 주파수 도약을 힘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도약 속도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더 강한 출력으로 한꺼번에 교란하면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40년 경력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지휘부는 승인했습니다. 저는 그 승인이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광대역 재밍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을 향해 강력한 전파 교란 신호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신형 시스템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단순히 재밍 신호를 차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우리의 재밍 신호를 분석해 발신 방향과 특성을 파악했고 그것을 역산해 우리 무인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 화면에서 파란 점 2개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무인기였습니다. 격추됐습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숨을 참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개의 점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작전이었습니다. 내 판단이었습니다. 내 40년 경력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짐의 심박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006년이 떠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작전. 당시 저는 정보장교로서 현장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을 믿고 움직인 25살짜리 병사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코스타. 갈색 머리카락에 왼쪽 볼에 작은 흉터가 있던 아이였습니다. 텍사스 출신이었고 항상 웃으면서 다녔습니다.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18년간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도 가끔 나왔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화면 속 빨간 점 위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짐의 빨간 점 위에 해리스 중장이 상황실 앞으로 나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기존 접근법으로는 명백히 한계입니다. 지상 특수부대 침투를 검토합니다. 즉각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란 내륙 160km입니다. 특수부대가 이동하고 추출하는 전체 시간을 감안하면 짐의 생존 가능 시간 안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리스 중장이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다음 카드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다음 카드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폭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 눈을 감고 벽에 기댔습니다. 2006년의 라이언 코스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짐이 보였습니다. 두 얼굴이 번갈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조용한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와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같은 자세로. 그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5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당신이 말한 천파 프로젝트, 그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꺼내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40년 경력의 전문가가 신입 연구원에게 설명을 부탁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존심을 지키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주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못 봤다는 듯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파 프로젝트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청이 공동으로 10년에 걸쳐 개발한 기밀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정식 명칭은 적응형 주파수 학습 역침투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주파수 도약 패턴 분석 엔진입니다. 박민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의 재밍 방식은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강한 출력으로 덮어버리는 힘의 방식입니다. 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신형 시스템처럼 주파수 도약 속도가 빠르고 역추적 기능까지 갖춘 경우 이 방식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당한 것입니다. 박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천파는 다릅니다. 힘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적의 주파수 도약 패턴 자체를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적의 시스템이 어떤 규칙으로 주파수를 바꾸는지, 어떤 간격으로 다음 주파수로 이동하는지를 인공지능이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빈틈을 찾아 그 사이로 우리 신호를 스며들게 합니다. 적이 도약하기 직전에 이미 다음 위치를 예측해서 먼저 선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듣는 내내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정말 가능합니까? 박민준이 답했습니다. 이란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대응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을 통해 이 계열 방공 시스템의 변형, 버전을 수십 년간 실전 환경에서 상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방공 시스템들, 그 계열의 알고리즘 패턴을 한국은 실제 위협 앞에서 분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은 그 계열의 최신 버전입니다. 한국에는 유사한 패턴의 학습 데이터가 이미 방대하게 축적돼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한. 한국은 북한과 70년을 맞대고 살아왔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의 변형 버전들을 실전에서 수도 없이 분석해왔을 것이었습니다. 그 70년의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 이란의 신형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이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왜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까요?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 자체가 전자전 분야의 살아있는 실험실이었다는 것을 저는 제 무릎 위에 올려진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지금 당장 이걸 투입할 수 있습니까? 박민준이 답했습니다. 지금 즉각 한국 국방부에 공식 협조 요청을 넣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원격 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팀이 여기서 연결하면 됩니다. 분석에 얼마나 걸립니까? 주파수 패턴 분석에 40분 내외가 필요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란 수색대가 지금 속도로 움직인다면 짐에게는 길어야 1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분. 그 40분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상황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해리스 중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중장님, 한국의 천파 시스템을 긴급 투입해야 합니다. 해리스 중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한국, 맥스 지금 제정신이야? 검증도 안 된 외국 기술에 조종사 목숨을 맡기자고. 저는 말했습니다. 중장님, 우리 손에 남은 카드가 없습니다. 기존 방식은 3번 막혔고 무인기 2대를 잃었습니다. 지상 침투는 시간이 없습니다. 천파는 이란의 이 방공망에 대한 유사 패턴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해리스 중장이 주변 참모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장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40년 경력 전체를 걸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의 천파 시스템만이 이란의 이 방공망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장관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거운 결단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박민준이 서울과의 긴급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긴급 채널로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연결이 성사됐습니다. 저는 서울의 시각을 계산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새벽 2시에 연결되는 상황실에 사람이 있을지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화면이 켜지는 순간 그 걱정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 6명이 전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6명 모두가 정자세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피곤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잠에 취한 눈도 아니었습니다. 선명하고 준비된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언가에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너무 몰랐던 건 아닐까. 한국 측 팀장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박민준이 통역했습니다. 이미 이란의 방공 시스템 주파수 도약 패턴에 대한 초기 분류를 사전에 완료해둔 상태입니다. 미국 측 요청이 오기 전부터 이 시스템의 위협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응 시뮬레이션을 돌려왔습니다. 천파 시스템 원격 투입 준비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파 시스템이 원격으로 이란 방공망의 주파수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인공지능 엔진이 이란의 주파수 도약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화면의 분석 진행률이 표시됐습니다. 41%, 20분이 지났습니다. 68%, 30분, 85%, 그리고 숫자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93%, 96%, 40분이 지나는 순간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주파수 도약 패턴 분석 완료. 정확도 97%. 저는 옆에 있던 기술 대령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맥스,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역침투 경로 개설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의 주파수 도약 패턴 사이사이에 미군 통신 신호가 스며들 수 있는 틈을 찾아 경로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알던 전자전과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리듬을 읽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태풍을 정면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태풍의 눈을 찾아 그 고요한 곳을 통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전자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제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전쟁의 새로운 언어. 그때 화면에서 짐의 심박 신호가 다시 잡혔습니다. 약하고 불규칙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작게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수색대 현재 위치 업데이트. 짐으로부터 4km. 이동 속도 유지 중.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역침투 경로가 완전히 개설되면 구조 헬기 통신이 복구되고 발진까지 최소 35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란 수색대가 지금 속도로 35분을 더 움직이면 짐과의 거리는 1km 이내로 좁혀질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광역 전파 차단 조치가 긴급 발동됐습니다. 화면에서 역침투 경로가 일시에 끊겼습니다. 개설 중이던 경로 전체가 한꺼번에 붕괴됐습니다. 한국 측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화면에 붉은 문구가 떴습니다. 시스템 재부팅 필요. 예상 소요 시간 12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2분.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수색대 현재 위치 짐으로부터 2km. 접근 속도 증가. 저는 계산했습니다. 12분의 재부팅 시간 동안 이란 수색대는 짐에게 1km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1km. 코앞이었습니다.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해리스 중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작전 중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리스 중장 앞에 섰습니다. 중장님, 지금 포기하면 짐이 죽습니다. 해리스 중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맥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12분입니다. 중장님, 12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국팀이 12분 안에 해냅니다. 해리스 중장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화면에서 한국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준이 통역했습니다. 11분 53초면 됩니다. 전원이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냅니다. 해리스 중장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 한켠의 서울 화상창을 봤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각자의 모니터를 향해 쉼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오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들을 바라봤습니다. 11분. 이란 수색대 1.5km 접근 보고. 10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9분. 8분. 이란 수색대 1km 접근 보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7분. 이란 수색대가 마지막 전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들어왔습니다. 6분. 그때였습니다. 카운트다운 화면이 9분 7초를 가리키는 순간 붉은 문구가 사라지고 초록색 문구가 떴습니다. 시스템 재가동 완료. 예상보다 2분 53초가 빨랐습니다. 한국팀이 3분을 당겨냈습니다. 3분을. 저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숨을 내뱉었습니다. 역침투 경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초록색 선들이 이란의 방공망 패턴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것이 시각적으로 표시됐습니다. 경로가 열렸습니다. 통신 복구 확인. 구조 헬기 유도 가능. 이 보고가 들어오는 순간 상황실이 움직였습니다. 구조 헬기 발진 명령이 즉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신 복구됐습니다. 좌표 확인 완료. 발진합니다. 그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이란 수색대가 짐의 위치에서 불과 90초 거리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헬기는 그 90초 전에 떴습니다. 헬기가 이란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란 수색대가 헬기를 포착하고 발포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그러나 천파 시스템이 이란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교란했습니다. 미사일의 유도 신호가 순간순간 끊겼습니다. 미사일들이 방향을 잃고 허공을 갈랐습니다. 헬기는 흔들리지 않고 짐의 좌표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도달했습니다. 도어가 열렸습니다. 짐이 탑승했습니다. 도어가 닫혔습니다. 헬기가 상승했습니다. 이란 영공을 벗어났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조종사 탑승 확인 귀환 중입니다.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상황실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치켜들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소리와 열기가 폭도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맥스 살았어. 짐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40년 군 생활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젖었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준을 찾았습니다. 박민준은 상황실 구석에서 서울의 팀원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 한국 팀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서울이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오래된 벽 같은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박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민준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서울의 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40년 동안 쌓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짐이 기지로 귀환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캐런이 기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이 헬기에서 내리는 순간 캐런이 달려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캐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짐이 캐런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이 오래 남았습니다. 오래도록. 다음 날 아침 해리스 중장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더니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해리스 중장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맥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옳았던 게 아닙니다, 중장님. 한국이 옳았습니다. 해리스 중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정부에 공식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 국방부 내에서는 한국 전자전 시스템에 대한 긴급 재평가 회의가 즉각 소집됐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조종사를 구했다. 한국의 전자전 기술이 미국을 구했다. 뉴욕타임스 일면이었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민준이 건넸던 브로셔를 꺼냈습니다. 천파 프로젝트. 저는 그것을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올려뒀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반응은 빠르고 강렬했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청에 천파 계열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표단이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직접 배우러 간 겁니다. 제가 40년간 가장 신뢰했던 독일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간 겁니다. 영국 국방부도 공식 협력 채널을 열었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가 차례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 번의 작전이 유럽 방산 시장 전체에서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한국을 최우선 방산협력국으로 격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위원회에서 한 의원이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방산 파트너가 아니라 방산 교사입니다. 저는 그 발언이 담긴 기사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제가 쓴 칼럼 출력본 옆에 나란히 뒀습니다. 두 종이가 제 책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과대평가된 신화. 그리고 한국은 우리의 방산 교사입니다. 저는 그 두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란 측 내부 반응에 대한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내에서 이 작전의 결과를 두고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자국의 방공망을 뚫었다면 예상 가능한 범주로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이 해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고였습니다. 이란은 즉각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고 방공 시스템 보안 작업에 착수했다는 정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박민준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통해 이 계열 시스템을 수십 년간 상대해 왔습니다. 생존을 위해 쌓은 기술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서 나온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중동의 전략 판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몇 달 뒤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박민준이 안내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질서, 효율성이 워싱턴 덜레스 공항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저는 그 첫 인상부터 제 기존의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천파 프로젝트 팀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연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공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정갈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타오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 안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예산이 끊길 위기가 3번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는 걸 붙잡아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버텼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버티게 했습니까?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도움이 없을 때도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절박함이 10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온 뒤 박민준은 저를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국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넓은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거대한 동상들과 전시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잿더미가 된 도시, 피란민들의 행렬, 전선을 지키는 병사들의 얼굴, 그 얼굴들이 모두 어렸습니다. 10대, 20대였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70년이 흐른 지금 그 땅이 어떤 모습이 됐는지, 저는 그 두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겹쳐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저는 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표정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준은 저를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박민준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박 노인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셨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체구가 작으셨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세월이 그 눈빛만은 건드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이 한국어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박 노인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제 친구를 살렸습니다. 박민준이 통역했습니다.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박민준이 통역했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오래 느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살아남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아들이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지, 그 기술이 어떤 목숨을 구했는지, 그 흐름 전체가 한 줄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드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서울 호텔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불빛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70년 전에 완전히 타버린 도시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서울의 건물 중 성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도 다리도 공장도 학교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이 사람들은 오늘의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 미군도 뚫지 못한 방공망을 40분 만에 뚫는 전자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생존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첫날 오전,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브리핑 파일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40년간 틀렸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전자전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기술의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국이 자신만의 조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이유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실전에서 미군 조종사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써야 했습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칼럼이 나간 뒤 방산 커뮤니티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동의한다는 메시지가 수백 통 쏟아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도 한국을 과소평가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읽으면서 이 편견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구 방산 전문가 사회 전체가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오해해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틀렸습니다. 그 집단적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짐의 사건이 증명했습니다. 짐은 귀환 이후 공개 기자회견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한 것은 미국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 말이 전 세계 뉴스에 실렸습니다. 짐은 그 이후 직접 서울을 방문해 천파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박민준에게서 그 만남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짐이 젊은 연구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팀원 중 한 명이 영어로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도움이 됐나요? 짐이 그 질문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오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 글을 쓸 때마다 한 가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40년 경력이 때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저는 그 함정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박민준과 저는 지금도 자주 연락합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며 방산 정세를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박민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 관련 분석 쓸 때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쓰기 전에 먼저 박민준에게 전화합니다. 박민준이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에 포토맥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함이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강함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것을 63이 돼서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나라는 지금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70년 만에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를 만들어낸 그 세대의 헌신이 오늘 제 친구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